대북 제재의 두 얼굴, 유엔 대 미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로 하는 대북 제재, 이게 보통 다자 제재라고 하고요. 회원국들이 각자의 법령으로 이 독자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독자 제재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실효성이 있고 강제력,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입니다. 북한산 이제 섬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이제 4차 핵실험 이후로 2017년 9월 달에 유엔 안보리 2375 결의를 통해서 섬유 제품에 대한 수입 및 수출을 이제 금지하는 이제 조항이 이제 발효가 됐고, 유엔 원장 25조에 따라서 이제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국마다 이 법을 만들어서 이제 제재를 시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이 독자적 대북 제재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발휘되는 경우가 있고, 또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는 미국 의회에서 만든 대북 제재 법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제재가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입니다. 직물류 관련된 수출입 금지를 이제 막고 있는 그런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상대로 이제 일종의 그것도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미국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는 1917년 적성국 무역법을 통해서 이 대북 이 경제 제재를 시행해 왔었는데, 이후에 시행된 이제 그 경제 제재법 하에서 하위 법령인 이제 대통령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행정명령에 위임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1977년도에 제정된 국가 경제 긴급 경제법 관련된 법을 통해서 그 법에 이제 수권된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주로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발효를 해왔고, 그렇지만 이제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이제 미 의회에서도 이걸 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미국의 행정명령을 통한 대북 제재는 대통령한테 재량이 맡겨졌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의회 법을 통한 대북 제재법은 거기서 이제 필수적 제재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는 대통령의 어떤 그 재량 행위를 줄이고 미 의회 법에서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한 일종의 어떤 더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세컨더리 보이콧은 2차 제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미국이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는 상대방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것들을 위협함을 통해서 제3자로 하여금 스스로 미국이랑 거래를 할지 북한 당국과 거래를 할지를 선택을 강요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서 수입을 증대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북한보다는 미국을 선택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3국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어떤 구속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미국의 독자 제재의 특징입니다. 적성국 무역법은 북한 전용 제재법. 미국의 이제 대북 제재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적성국 무역법을 적용을 해서 경제 제재를 해왔는데, 적성국 무역법은 어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 제재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반론적인 경제 제재법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 제재법을 통해서 제재를 시행해 왔었는데, 2016년도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미 의회에서도 직접적인 북한을 대상으로 한 대북 제재법이 시행이 됐고, 그 법이 가장 대표적인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대북 제재 엄격히 할까? 미국과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도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고, 또 그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독재 체제보다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그런 국제 문제 해결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 오랫동안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많은 남방 국가들에 대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집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만 그동안에 이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정 부분 제재를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단순히 한반도 문제를 떠나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전략 경쟁 하에서
이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 필요한 어떤 그 조치를 취할 때는 이 제재 준수를 더 엄격하게 하고 또 미국하고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걸 좀 완화하는 조치를 중국 내부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재가 완벽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 상징에 불과한 이유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원적 구조를 좀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헌장 25조에 따라서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과 그걸 실제로 집행하는 그런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원적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북한산 그런 어떤 물품을 팔았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인한 대북 제재 위반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들을 처벌하는 것은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이라든가 대표시무역법이라든가 대무역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통해서 처벌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는 집행과 처벌은 각 국내법에 의해서 맡겨져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원적 구조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 다자제재를 통해서 이게 원했던 결과를 우리가 도출하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게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이제 결의를 했지만 그 실제로 그것들을 준수하고 그에 대한 준수 이행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국가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여 개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사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인 대북 제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은 미국의 이 금융망, 무역망을 통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 그러니까 미국의 독자적 제재가 큰 힘을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질 북한은 없다.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상당히 좀 많이 요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 당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즉 피고 적격이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이슈가 또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입증 사항입니다. 과연 북한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송에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그 입증에 대한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런 점에서 실적인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이 북한 지역에서의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입증 사항에 대한 좀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바로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북한의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걸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는 일종의 어떤 무용의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과연 이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좀 중요한 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북 제재 실효성은 과연 있을까? 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조치들은 이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고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침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이 대북 제재를 이제 결의를 하면 그거를 이제 국내법적으로 이런 지침을 통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뭐 이 천안함 폭침 이후로 오이사 조치가 또 시행이 됐었고 또 2016년도에 개성공단 이제 중단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이후로는 이제 남북한의 이제 실질적인 거래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조치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뭐 대북 제재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것들이 크게 어떤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대북 제재 위반을 한 사례가 있지 않나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도에 북한산 무연탄 밀반입 사건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법률 자문을 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북한산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이제 수입업자가 이제 둔갑을 시켜서 들어왔는데 그게 유엔 안보리에서 그걸 적발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등으로 이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대북 제재 사례들이 여러 건 있는데 언론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북한산 그 무연탄 밀반입 사건의 좀 심각성이 뭐냐면 물론 이제 수입업자들이 주로 처벌을 받았지만은 만약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 정부가 엄격하게 시행하게 된다면은 이 수입업자로부터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한 남동발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력구조상 독점구조이기 때문에 남동발전에서 무연탄을 사서 화력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독점적으로 한국전력에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컨더리 브로커시 정말 강력한 조치인 게 수입업자와 거래한 남동 발전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고요. 남동 발전에 대해서 같이 거래를 한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전력이 또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또 한국전력과 거래하는 일반 시중은행도 다 거래를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그 시중은행도 동일한 2차 제재를 받기 때문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엄격하게 시행하겠다면 연쇄적으로 이 2차 제재에 다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생각해보면 한국전력이 이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면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미국 내 자산도 동결이 되고 또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위험한 그런 어떤 지경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런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면은 가급적 언론화하지 않고 이제 조용히 이 처리하는 미국과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경로를 밟아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언론화되거나 그걸 이제 공개하는 일은 거의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 대 진보 정책 비교.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에 이 진보 정권에서 추진하고 싶어 한 모든 대북 정책을 다 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보수 정권에서 했던 모든 정책들을 다 실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처음에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됐지만 한반도 지형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질서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결국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대한 허들을 넘지 못하고 남북 관계가 자초되고 단절된 좀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권이 원하는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강조해 왔지만 남북 관계에 단절을 가져왔었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새로운 어떤 아젠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 정부 정치 말고 날씨로 통일한다. 민주당 정부의 기조는 통일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먼저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주안점이 있습니다. 평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일이 찾아오는 것이지 통일을 인위적으로 추구하다 보면은 남북 관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들이 통일을 더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게 민주당 정부의 기존의 이 기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은 그거에 연동돼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다만 북한도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적대적 이국가론을 지금 주창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북미 정상회담보다 더 급진전하게 발전된 그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도 이 남북 대화나 협력에 좀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은 이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환경협력입니다. 기후재앙이 이제 이게 어느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전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동북아 안에서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국제 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에 남한과 북한 당국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자 이 국제 관계 속에서 이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북한도 쉽게 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인 비정치적 의제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새 정부 남북 관계 반전놀이나.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한하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10월 11월경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에이펙 2025 대회가 열립니다. 에이펙 대회는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중국 정부, 러시아 정부, 미국 정부의 또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에이펙 2025 이 대회를 통해서 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 한반도까지 왔을 때 이 김정은 위원장과 한번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 동기나 유인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때 시점에 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잘 진전이 된다면 2025 이제 에이펙 회담 전후해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중군사 동맹이 체결됐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인해서 부족한 물자들이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북한이 당장 북미 정상회담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유인이나 동기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국제 질서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5년 이 중에 이 종전으로 마감이 된다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다시 대한민국과 이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에이펙 2025를 통해서 이 한국과 러시아 관계도 다시 재개할 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를 매개로 한 이 남북 관계, 남북 대화에 대한 그런 어떤 다시 재추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사실 북한이 제가 설명드렸지만 북한이 만날 만한 유인이나 동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 북한 당국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어떤 군사적, 기술적, 과학적 역량은 이미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북한이 이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국제 질서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정한 합의가 도출이 되고 또 미국,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패키지 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 관련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중국에 대한 일종의 협조나 압박을 요구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국제사회가 다시 변경이 됐을 때 북한 당국이 또 다른 제2의 선택지도 선택할 가능성도 저는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예의주시할 점은?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남북 관계는 이제 신뢰입니다. 신뢰. 근데 그동안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약간 이벤트성인 합의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합의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됐을 때 남북 관계와 호전되고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협상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해야만 이행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의 한 합의들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이행하거나 집행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합의를 한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서로 간의 불신을 야기하는 조치를 양산해냈던 것이 현 남북관계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작은 것이라도 서로 이행할 수 있는 합의를 하고 차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는 과정들이 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러한 조치들을 하지 못했던 이유들은 이 대한민국 정부 5년 단임제 정부라는 그런 한계 때문에 달성하기 좀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점에서 그건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통일법제는 정말 필요한가? 북한이라는 체제가 어느 순간에는 국제 질서는 힘의 공백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세력에 편입되는 것들이 이제 인류의 역사에 보여주고 왔거든요. 역사적 발전 단계의 흐름을 보면은 북한이라는 체제가 사실 오래 유지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합 준비를 통일 법제 차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통일법제 준비를 이 쓰나미에 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시점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통일이라는 정치 사회적인 대격변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몰아닥칠 텐데 쓰나미가 온 마을을 쓸어 덮쳐서 황폐화시켰던 것처럼 통일법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사회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그때를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는 통일법제 준비를 해온다면은 그런 쓰나미라는 격변기가 왔을 때 오히려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그것들을 날아오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제2의 발전, 제2의 융성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저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 중에 또 하나가 이 대한민국이 최근에 이제 피크 코리아라는 말이 요즘 많이 있거든요. 통일이라는 활로를 개척하지 않으면은 사실 대한민국이 이제 미중 그 무역 전쟁 가운데서 이 파고를 헤쳐나기가 좀 어려운 좀 측면이 있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시장이 2배로 커질 수 있고 또 대륙과 또 물류의 연결점이 생기기 때문에 대한민국 특히 청년들한테 또 새로운 기회, 또 새로운 도약의
어떤 기회가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통일을 얻어맞느냐 아니면 통일을 미리 준비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제2의 발전과 또 국군 융성의 이 기회이자 위기가 벌어질 통일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 체제 통합의 법적 열쇠 통일법제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남북 관계에 관련된 법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통일 및 통일 이후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체제가 이질적인 두 국가 체제를 하나의 법 제도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모든 일종의 법률 체계를 통일법제라고 얘기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1990년도에 동소독 기본조약을 통해서 동소독이 통일을 했지만 그거는 정치적 영토적 통합에 그치는 것이고 진정한 그 동독민과 또 소독민이 일종의 화학적 결합이라고 쓰는 통일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통합 과정은 이 통일법제를 통해서 30년 동안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통합이냐 화학적 통합이냐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타결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통일 조약이라든가 통일 합의를 통해서 이룰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의 통일 한국민으로서의 그런 화학적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으로 사회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그러고 법 제도적으로 이질적인 체제를 통합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조치들이 있어서 필요한 게 바로 통일법제라는 분야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기존의 통일 담론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또 우리 민족은 하나다라는 일종의 이제 기존의 이제 감성적 접근법 차원에서 이제 통일 담론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MZ세대나 젊은 세대들은 단지 민족적 감성에 호소한 것만으로 이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 통일이 필요한지, 통일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온전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남북 관계는 단순히 이제 이 남북한만의 내부적인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의 이 한반도 이제 국제 질서가 이제 하부 구조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체제이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미래 세대인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과거의 담론에 그치지 말고 이 국제적인 국제 정세 흐름 가운데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이뤄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 국내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경색기 통일법제 준비가 답이다. 남북 관계를 이제 우리가 그 마이크로로 보면 지금 이 남북 관계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북한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적대적 이국가론을 펴서 이제 아예 통일을 안 하겠다 일종의 통일 포기 선언까지도 이제 해버린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 또 통일 법제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관계를 이제 매크로적 관점에서 보면은 1972년도에 7.4 공동 합의 선언에서 보는 것처럼 남북 관계는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호전과 경색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지금 일시적으로는 지금 이 기간이 경색돼 보이고 남북 관계가 단전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국제 정사의 변화의 틈에서는 다시 남북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준비하는 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남북 관계가 이제 경색될수록 통일법제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관계가 교류 활발할 때 지켜보니 남북한 간의 어떤 그 합의라든가 어떤 행사, 어떤 중요 그런 어떤 행사들을 준비하느라고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을 다 다루기도 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남북 관계가 경색될수록 미래적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차분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남북 관계의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이거를 법 제도적으로 시스템적 준비가 오히려 지금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를 바탕으로 다시 남북 관계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활성화되면은 그때는 미리 준비한 그 어떤 통일법제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인 차원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남북관계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북한은 이제 권위주의적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 체제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동안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해서 5년마다 이 대통령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보수 진보
반복되어 오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일을 준비하는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 법제도를 준비하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정치적 선언과 합의로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남북관계 이루어진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북한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이 그동안에 해왔던 반복됐던 그런 약속을 좀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서 북한을 또 신뢰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통일법제 준비를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또 정치적 엘리트들이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전문가와 협업해서 하는 것들이 장기적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일수록 차분하게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통일과 그 이후의 통합 과정을 생각해서 한 10년, 20년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제소, 정부가 못하는 이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 러시아 정부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이제 또 세워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비등하지만 국가 간의 이 국제 질서에서는 힘의 양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사실 좀 좌우되는 또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요소가 상당히 좀 큽니다. 실제로 그런 행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행위하고는 좀 별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권운동 하시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조치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좀 제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도 또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북한 당국하고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포지션이 하나 있고 북한 주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또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그런 어떤 북한 당국의 인권 조치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제소 조치를 한다면은 북한 당국과의 이제 대화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은 이 수령제 체제이기 때문에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대화와 그런 협력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부분들은 NGO 단체를 통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30대 통일 관심 없다. 한반도 문제는 이제 단순히 국내적 문제로 이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세계 평화와 이제 그 미중 패권 전쟁의 한 일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국제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국내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한계가 있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이 통일 인식 조사를 한 거 보면은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 인식이 한 50% 이상이 통일을 해야 된다. 최근에 발표된 그런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20, 30대에 대한 통일 인식이 30% 이하로 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게 이제 현 시대의 좀 세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이란 문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북한이라는 곳에 힘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해서 통일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힘의 공백 상태를 놔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 한반도 지형의 이 지정학적 변수들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라는 변수가 갑자기 생겼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법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통일을 완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힘의 공백에 따라서 거기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의 세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성공단은 끝났다. 아니, 아직 기회는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독자적 제재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이나 이 안보리 결의가 다시 변경되지 않는 한 현재 국제 질서 하에서는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미 이 비핵화 회담이 진전이 일어날 경우 충분히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이것들 다시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결의가 당연히 가능하고 물론 이런 완화하고 해제하는 조치들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함을 통해서 북미 간의 협상이 타결될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이제 대북제재법이 있겠지만 미국의 대북제재법도 미 의회의 어떤 승인을 통해서 해제 요건을 달성하게 되면 해제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의회가 스스로 그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면 충분히 북미 비핵화 협상을 담을 수 있는 내용들로 이 경제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라서 그것들은 이제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조치가 현실적으로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때 다시 개성공단 재개라는 그런 이슈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미봉남. 통미봉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은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지만 미국에 대한 엄청난 거의 스토커 수준의 짝사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을 해야 본인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지렛대 삼았죠. 그러니까는 북미 관계가 막힐 때 그래도 이 한미동맹,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열릴 수 있게 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그걸 지렛대 삼아왔던 것들이 역사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정점을 맞았던 게 이제 판문점 선언이었죠. 판문점 선언 때문에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었고 하노이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북한을 상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북한하고 상대를 하려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연이 굉장히 국제 질서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적 위기인 겁니다. 남북관계 해법. 미국도 중국도 아닌 러시아. 전 세계 패권 질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3자 간의 이 일종의 체스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러시아가 동구권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여서 소련을 견제했고 사실 그 소련을 몰락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위협으로 느끼는 게 중국이거든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미국이 중국을 견제했을 때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종전에 매달린 이유는 빨리 이 문제를 어느 방향이든 정리가 되어야 다시 러시아와의 관계가 협력이 돼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이 되고 종전이 되면은 분명히 미국 정부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유인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그런 점 비춰 봤을 때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북미 비핵화 회담에 다시 재추진을 할 수 있는 또 동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미국 정부나 미국 대통령이 한 거에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여왔던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이제 그동안의 대북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 아닙니까? 과거에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했을 때는 그 미국의 우산 아래서 우리가 남북관계 대북 정책을 폈으면 됐는데 이제 미국도 본인의 각자의 국익에 따라서 본인이 필요한 데만 개입하고 다른 데는 불개입하겠다는 게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이제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사실 중동보다는 이제 이 동북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미 비핵화 회담을 견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북중 관계가 악화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중국하고는 좀 막혀 있고 러시아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미국의 정책에 후발적으로 따라갈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오히려 미러 관계 회복됐을 때 러시아를 통한 남북 관계 대화에 대한 정책도 하나의 옵션으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대안. 여야정 협의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통일 이슈를 남북관계 이슈는 다른 사람들이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 이 국가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정쟁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남북관계를 활용하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연속성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선거 이슈 때마다 남북관계 이용돼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보다는 이벤트 위주의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판문점 선언 이후에 많은 각종 남북관계 이벤트를 해왔지만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법 제도적으로 이행을 하는 그런 어떤 신뢰적인 담보 조치를 한 단계 한 단계 쌓아나갔을 때 실질적인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통일을 향한 하나의 이제 밑거름이 되는데 기존에 왔던 거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것들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악순환을 거듭되어 왔던 게 현재 이제 남북 관계의 상황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현명한 세대라고 보여지거든요. 젊은 세대들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또 평화 문제에 대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다 각자의 소견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통일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은 우리 20, 30대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20, 30년 동안 통일을 완성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부여야 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원하는 통일이 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통일 정책을 해야 되는데 주로 통일 정책을 추진하신 분들은 60, 70대입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그 학습해왔던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소원은 통일유의 통일 담론을 가지고 이 젊은 세대들한테 그걸 설득하려고 하니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어떤 연결이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국제 질서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또 측면도 있지 않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것들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북한과 남한 사이에 신뢰적인 담보 조치들을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는 그런 조치적 과정들이 좀 누적이 될 때 그때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오고 정권에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그런 일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